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1월 28일자 진행하겠습니다. 1.25 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트럼프 한국 국회 비준 지연 자동차 의약품 관세 25%로 인상. 워싱턴 박쿠키 특파원이 조선일보 1월 27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 한국 국회가 양국 간 무역 합의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즉각 인상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우리의 무역 합의는 미국에게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는 합의된 거래에 따라 신속하게 관세를 인하했으며 당연히 우리의 무역 파트너들도 똑같이 행동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합의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는 이 대통령과 나는 지난 2025년 7월 30일 양국을 위한 훌륭한 합의에 도달했고 내가 2025년 10월 29일 한국 방문했을 때 이 조건을 재확인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왜 한국 국회는 아직도 이를 승인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하며 불만을 드러냈다. 주민 이행속도 칼 빼든 트럼프, 한국 콕 집어 관세 압박, 일본 EU는 진작 움직여. 유진우 조선비즈 1월 27일 11시입니다. 트럼프 한국 제품 관세 25% 인상, 한국 국회 비준 지연 주장, 동맹국에도 느린 이행 응징, 일본 EU는 이미 집행, 한은 비준 대기.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합의 내용을 정리한 팩트 시트를 토대로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11월 26일 발의됐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국회에 해당 안건이 공식 상정되기만 하면 관세 인하를 나서겠다는 것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미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4일 관보를 통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추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납은도 소급 적용했다. 그러나 이후 국회에 제출된 대미투자특별법은 아직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재 이 법안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는 여야 간 해석 차이도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대미투자협의의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이 아니라 양해각서 MOU 성격이라는 점을 들어 한미 자유무역협정처럼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할 사안인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합의를 어겼다가 아니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현재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서명을 마친 정식 무역협정 문서가 없다. 이는 일본과 유럽연합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트럼프의 관세 압박이 한국을 향해 집중된 이 이유는 트럼프가 말하는 무역협정 이행률이 법적 개념이 아니라 정치적, 가시적 실행 속도를 뜻하기 때문이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실제 미국이 합의 이행률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문제로 삼은 사례는 2020년 미중 1단계 페이지 1 합의가 사실상 유일하다. 해서 조선 BJ는 한국과 일본과 EU를 비유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다수 여당 민주당 국회가 간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벌써 레임덕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트럼프가 한국 국회를 공격했다고 느껴집니다. 여기까지 뉴스는 국힘 미국과 한라인 구축 관세 뒤통수 맞아. 김정환 조선일보 2026년 1월 27일
정부 여당 국회 비준 무시.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2026년 1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예고에 대해 한미 관세 합의는 국회 비준 동의가 우선이라는 우리 당의 말을 정부 여당이 무시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대미투자특별법도 정부 여당이 미국 눈치를 보며 시간을 끌었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태는 이재명 정부가 그토록 성공이라고 자화자찬했던 한미 관세 합의가 얼마나 불안정한 구조 위에 놓여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준 것. 송 원내대표는 작년 11월 26일 더불어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이후 상황에 대해 정부는 국회에 법안 신속 처리 등 아무런 요청도 요구도 없었다며 이런 상황이 다가올 것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손 놓고 있었단 방증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벤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을 마치고 한 라인을 구축했다며 귀국한 지 하루 만에 뒤통수를 맞은 것이라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민주당은 불과 한 달도 안 되어 거대한 규모의 2차 내란 특검법을 발의, 상정, 심사, 통과시켰다. 그런데 대미투자특별법은 아예 상정도 안 했다며 이번 참극은 이재명 민주당이 얼마나 속빈 정부인지 보여주는 사례다. 지금이라도 일을 하라고 했다. 차례차례 안 있고 미국에서도 트럼프 행보에 대해서 보도를 한 게 있습니다만은 죄송합니다. 베네수엘라 파월 연방은행 공격, 그린란드 미네소타 사건, 캐나다 주지사, 아메리카 37개국 국군 군대 회의 주최 예정, 한국 국회 공격. 이재명 정부한테 한 게 아니고 제맥에 왕관받았기에 국회를 공격하는 건가요? 약간 아재 개그가 들어갔습니다. 단독 미국 2주 전 한미 공동 팩트 이행 촉구 사전 경고. 배문석 헤럴드 경제 1월 27일입니다. 제임스 헬로 주한 미 대사 대리가 배경원 과기부 장관 앞으로 서한 발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행보의 사전 경고로 읽힌다. 27일 관가에 따르면 제임스 헬로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지난 13일 배경원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앞으로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양국 정상 간의 성공적인 정상회담 결과로 협상된 11월 13일 조인트 백드시트 이행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이 글을 쓴다고 시작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 서한은 케빈 전 주한 미국 대사 대리가 부임 2달여 만에 미국으로 복귀한 직후 헬로 대사 대리가 대사 업무를 공식적으로 시작한 시점에 발송됐다. 서한 수신 참고인으로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서한에는 양국은 미국 기업들이 네트워크 사용료 및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률 및 정책 측면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공동 약속을 이행하기로 했다고 적혔다. 무엇보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구글, 아마존, 넷플릭스 등 자국 빅테크 거대 기술 기업들이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한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러니 공격을 한 것이다. 단독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상임위에서 한 번도 언급 안 됐다. 미 관세 회기 민주당의 불똥. 오승영 뉴데일리에서 1월 27일 전체회의 소위에도 논의 언급 안 돼. 각종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도 없어.
여당 소관 상임위원장의 논의 요청도 안 해. 1인 1표 특검 등 정파 이익 매몰 지적. 민주당선 정청래 지도부 향한 볼멘 소리도. 2025년 11월 이후 소관 상임위인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의 일정과 자료에 따르면 이 법은 발의 후 단 한 차례도 국회 상임위 전체 회의와 소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비슷한 법안이 여당에서 4개, 야당에서 1개, 총 5개가 발의됐으나 뒷전으로 밀렸다. 재경위는 위원장 포함 총 26명으로 이 중 15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이 마음만 먹었다면 언제든지 대미투자특별법 논의를 진척시킬 수 있었다. 또 다른 유관 상임위원인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마찬가지다. 대미투자특별법은 발의 후 산자위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각종 회의에서도 언급도 없었다. 산자위는 총 24명 중 14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해찬 그 민주평통 부의장 추모하며 발언하고 있는 그런 사진을 게재했네요. 서울 미국 관세협정이 입법 통과 없이 이미 발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약간 한국의 입장을 강조하는 뉴스 같습니다. 박은지 코리아타임즈 1월 27일 트럼프의 깜짝 주장은 그의 동기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정부 관계자들과 국회의원들은 관세 수준과 투자에 대해 작년에 양국 정부 간에 체결된 양해각서와 같은 관련 문서에 따르면 한국의 입법 과정과 관세 정책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법안을 제출한 후 미국은 합의한 관세 인하를 11월 1일로 소급 적용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한 법안 제출이 관세 수준을 의회 일정과 연계하지 않는 MOU의 요구사항을 충족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법안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예산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위원회 위원인 정태호는 법안은 정상적이고 질서정연하게 2월에 공식 심의 절차에 들어갈 것입니다. 12월과 1월은 신중히 검토했다. 라고 하면서 2달 동안은 이제 우리나라 특검 까라 뭐 이런 거 등 이런 거에 매몰돼 있었죠. 민주당 원내대변인 김현정 의원은 이러한 과정이 한국을 불균형적으로 제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입법 승인을 구하지 않고 행정명령을 통해 관세를 조정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비준을 거치면 결국 한국만 법적 구속을 받게 된다. 투자 지출 둔화로만으로는 합의가 위반되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제가 비유를 하고 싶네요. 한국 민주당이 나하고 맞짱 뜨겠다는 것이냐? 정치 행정부끼리 약속한 거는 국가 간 약속인데 이걸 왜 국회의원 년놈들이 왜 딴지를 거냐? 이런 뜻으로 압박을 놓는 거 아니냐? 그 일본과 유럽은 그래서 한국 국회의원들보다 못 나가지고 여기서 그 김현정 의원이 얘기한 대로 그런 식으로 그 유럽이나 일본이 행동하고 있는 거냐? 아니지 않느냐?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거는 국회 비준 뭐 이런 등등을 떠나서 약속을 이행하냐 안 하냐 거래에서 트럼프 시계로 보면은 그 국내법 이런 거 그거는 당신네들 내부 사정이고 약속 이행을 하라우 이런 얘기 아닌가 그런 거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기네들은 약속을 지켰는데 소급해서 미일 개입 위협 원화 올해 최고치로 상향 조정
김민지 코리아 중앙데일리 1월 26일 월요일 원화는 원화와 함께 움직이는 일본 엔화 약세에 대한 미일 공동 개입 가능성에 힘입어 올해 들어 가장 강한 수준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환율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현지 통화는 정규 거래 시간 동안 달러 대비 1437원 90전에 거래되어 이전 거래 세션보다 28원 상승한 후 오후 3시 30분에 1440원 60전에 마감했습니다. 월요일 일본 관방장관 기하라 미노루가 도쿄와 워싱턴이 외환 문제에 대해 긴밀히 조율할 것이라는 발언 이후 엔화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원화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박상영 IM증권 외환 분석가는 미국이 관세 정책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미일 조정은 엔화와 원화 강세를 모두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상대 통화 약세는 관세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과거 원화가 중국 위안화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였던 것과는 달리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와 투자를 늘리면서 엔화와의 연계가 강화되었습니다. 스콧 베슨트 미국 재무장관도 이달 초 원화 약세가 한국의 강력한 경제 팬더멘탈과 맞지 않는다며 구두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엔화와 엔화의 움직임을 원화와 엔화의 움직임을 더욱 결정할 수 있는 또 다른 주요 요인은 미국 금리입니다. 현재로서는 한국과 일본 모두 금리를 보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IM증권의 박 씨가 말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다면 달러를 하방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원화와 엔화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지난 세 차례의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하여 한국은행의 2.5%보다 높은 3.5에서 3.75의 금리 범위를 제시했습니다. 화요일에 시작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발표된 블룸버그 설문조사에 따르면 다음 금리 인하는 6월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합니다. 미국 금리와 한국 원화 환율의 관계는 동행한다. 왜냐하면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한국은행이 국내 금리를 상승시켜야 환율이 하락한다고 볼 수 있다. 시중에 돈이 너무 풀렸으므로 중앙은행에 거두어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에서 은행으로 돈이 끌려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까지 것을 이렇게 충분조건 논리로 이해를 해보면 거시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나온 뉴스를 가지고 논리적으로만 생각해 본다면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다면 원화 엔화 환율이 하락할 것이다. 즉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 미국이 이것을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 일본 중앙은행은 금리를 지금 보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근본 원인이 되면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다른 결과는 한국은행 금리 상승을 할 것이다. 그래서 환율이 추가 하락되도록 한다. 한국 원화 가치를 올린다. 시중에 풀려난 원화를 좀 유동성을 줄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정부는 확대 재정으로 가고 있죠. 분명히 2026년도도 금리와 환율상의 복잡한 관계가 이어질 것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미국은 계속 불만을 나타낼 것이고 어쨌든 우리나라 원화나 일본의 엔화가 가치 상승을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엔화 약세에 대해 한국보다 더 압력을 받았다. 일본 죽을 맛 또 보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눈에 바로 이런 뉴스가 띕니다. 약달러 원화는 트럼프, 다시 소환되는 플라자 합의. 김태균 연합뉴스 1월 27일입니다. 월가도 당일 미일 당국 개입 가능성 주목, 마루라고 합의 가능성도 거론, 금값 랠리 속 달러와 4개월 만에 최저치, 미국의 외환시장 개입은 전례를 손에 꼽을 정도로 매우 드문 일이지만 최근 정황을 볼 때 1985년 플라자 합의를 연상시키는 수준의 공동 대응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26일 현지 시간 월가 엔화 개입 가능성에 촉각 곤두세워란 제목의 기사에서 미 재무부가 23일 이례적으로 레이트 체크를 시행하면서 이런 추정에 불을 붙였다고 진단했다. 참고적으로 네이버 증권 뉴스에서 찾으면은 일본 달러는 급격히 절벽으로 떨어지게 만들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여기 좀 안 보이지만 완만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7일 현재 미 핵심 안보 핵심은 제1도련선에서 중국 억제. 양지호 조선일보 1월 27일 미국 국방전략 주도한 콜비 방한, 북 언급 없이 미군 역할 변화 시사. 지난 23일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국방전략 NDS 작성을 주도한 콜비 차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국방전략은 제1도련선에서 거부에 의한 억지, 디터렌스 바이 데니얼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여기에는 일본, 필리핀, 한반도에 걸쳐 회복력 있고 분산된 전력을 현대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중국이 영내 패권국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도록 일본 열도, 대만, 남중국해를 잇는 제1도련선에서 막겠다는 뜻이다. 주한 미군의 역할 변경은 물론 한국이 연루될 가능성도 커졌다. 18분 안팎의 연설에서 콜비 차관은 중국을 7차례 언급했고 북한은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국방비를 GDP 대비 3.5%로 증액하고 대북 재래식 방위를 주도하기로 했다. 양국 아산 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실상 미국의 안보 패키지가 구독형 서비스로 바뀌었다는 것을 재차 강조한 것이라며 과거에는 무상으로 모두 퍼줬다면 앞으로는 동맹이 기여한 정도를 따져서 미국도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제1도련선이라는 게 섬도자 도들이 연결해가지고 오키나와에서부터 해가지고 그 대만까지 섬들이 나열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남중국해 쪽에 여러 그 바위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남중국해를 이제 중국이 자기네들 나와바리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좋다 이거예요. 더 이상은 못 나온다. 더 나오면은 싸움이다. 그럼 한국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런데 요거는 이제 별개죠. 서해 그 이 선 나누는 거, 일본과 한국의 또 선이 있는데 요게 여기까지는 왜 안 그렸나 몰라. 이렇게 빨갛게 제가 좀 그려 넣어야 될 건지. 에, 한국은 좀 뭔가 이 좀 그럼 어디냐? 이게 좀 그러네요. 군 소식통은 일본에 앞서 한국을 찾아 한국의 기여를 강조한 것은 일본을 압박하려는 포석으로 볼 수도 있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나토 및 한국과 같은 수준인 GDP 대비 3.5%를 일본에도 비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뉴스로 콜비, 안규백, 조현, 위성락 잇따라 만나 원잠 전작권 논의, 미 국방전략서 사라진 확장 억제, 핵부산 제공 믿을 수 있나? 콜비 차관, 한국은 모범동맹 한반도 방위의 주도적 역할.
트럼프는 북한 김정은을 포옹하려고 한다. 이는 러시아 푸틴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그래서 현재의 북중로 연결을 북미로로 갈라놓으려고 하는 포석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부산항과 같은 원산 또는 두만강 지역 나진항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알래스카 베링 해협을 통과해서 그린란드까지 연결되는 북극 항로의 미래로 또 읽힙니다. 이것은 한미판 1대1로가 아니겠느냐. 자, 부산에서 출발하고 원산이나 나진항 이런 데서 출발해서 또 블라디보스톡도 뭐 잠깐 뭐 들릴 수 있으면 들려 가지고서리 이렇게 그 안류산 열도 쪽으로 해서 베링 해협을 거쳐서 북극해로 가는 북극항로가 미래의 새 항로로 될 것을 선점한다. 그리고 그 한국 부산에서 출발하는 내륙 철도는 북한을 경유해서 원산, 함흥, 뭐 두만강 쪽, 그다음에 블라디보스톡, 그다음에 뭐 우스리리크인가요? 뭐 이런 데로 해가지고 쫙 가는데 요거는 나중에 관광용으로도 그 바이칼 호수 쪽으로 해서 몽골은 지나갈지 안 지나갈지 이렇게 가는 길이 있고 또 신의 쪽으로 올라가면 만주를 관통해서 또 만나는 그런 것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 대륙 횡단 열차 그런 노선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가는 게 있는데 철도 넓이가 문제라고 하는 것도 있긴 있죠. 어쨌든 지금 그 이 철도 폭이 똑같은 것은 한국과 중국뿐이고 그것이 왜 그런가 왜 그렇게 했나 잘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한국의 철도를 질 때는 만주를 공략하기 위해서 했던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여기서 좀 잠깐 생각이 또 들어가네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일본 다카이치 대만 유사시 일본 미국인 구하러 가야 도쿄 성호철 특파원이 1월 27일 미군 공격받는데 도망치면 일미동맹 무너져.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 전쟁 등 긴급 사태 시를 상정한 뒤 미군이 공격받는데 일본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도망친다면 일미동맹은 무너진다고 말했다. 작년 11월에 이어 또다시 대만 유사시 일본 자유대의 무력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27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TV 아사히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만과 일본의 거리 최단 110km는 도쿄에서 아타미 정도라며 그곳에서 큰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들은 대만에 있는 일본인이나 미국인을 구출하려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 자유대와 미군이 공동 행동을 할 경우도 있을 것이며라고 이렇게 말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어디까지나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곳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대응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이 발언이 대만 유사시 일본의 무력 개입이란 의미라며 반발했고 다카이치 총리에게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중일 간 갈등이 커지자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에서 앞으로는 특정 사례를 상정해 이 자리에서 명언하는 것을 삼가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발언을 철회하지는 않았다. 대단하네요. 미네소타 불법 이민 단속이라는 주제로 뉴스를 좀 모아봤습니다. 트럼프 국경 차르 호만을 미니애폴리스로 보내 총격 사건 조사 중 월츠와 대화. 에릭 바자일, 에이밀과 제이콥 웬들럽가 폴리티코에서 보도한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트럼프 일부 연방요원이 떠날 준비를 하면서 미네소타 이민 단속에 대한 어조 완화. 스티브 카르노스키와 마이크 발사모 AP 1월 2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월요일 미네소타주의 이민 단속에 대한 어조를 완화하고 주지사 및 미니애폴리스 시장과의
생산적인 대화를 선전하며 국경 차르를 보내 단속 노력의 대부분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일부 연방 요원들은 빠르면 화요일에 떠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미네소타 공화당 주지사 후보 크리스 마벨, 트럼프 이민정책 비난, 스콧 바우어 AP에서 1월 27일, 크리스 마델의 깜짝 움직임은 토요일 미니애폴리스에서 미국 국경 순찰대 요원이 알렉스 프레티를 사살한 후 미네소타에서 연방 이민 전수를 조사해야 한다는 공화당의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이 사람이 국경 차로 인 모양입니다. 이 호만이라고 되어 있네요. 호만. 트럼프가 알렉스 프레티 살해 사건의 골포스트를 옮깁니다. 대중의 아이스 분노가 마침내 백악관을 강타했나요? 라는 제목의 뉴스 제목도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좀 자세한 설명을 한 뉴스가 있습니다.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알렉스 프레티의 총격 사망 사건이 트럼프의 아이스 단속의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다음 단계에 대한 종합적인 가이드. 앤드류 로마노 기자가 야후뉴스입니다. 1월 27일 월요일에 트럼프는 백악관 국경 관리자 톰 호먼을 미니애폴리스로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경 순찰대 사령관 그레고리 보비노와 그의 일부 요원들이 도시를 떠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월 24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 요원들이 지역 재향군인 병원의 중환자실 간호사 알렉스 프레티 37세를 총으로 쏴 살해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시 프레티를 최대 피해와 학살법 집행을 원하는 무장 국내 테러리스트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목격자 영상은 이 설명과 모순되며 죄송합니다. 오히려 요원들이 휴대전화로 그들을 촬영하고 요원들이 땅에 밀쳐 넘어뜨린 여성을 도우려 하자 요원들이 프레티에게 체류 스프레이를 뿌리고 넘어뜨리고 최소 10발의 총을 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이버 번역이 현실 않아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구글 번역을 돌려가지고 원문은 이렇습니다. 제가 뭐 영어가 좀 짧은 사람이지만은 네이버 번역이 현찮을 때가 영 많아요. 그래가지고 국내 플랫폼으로 쓰기에 좀 불편할 때가 좀 있을 때가 많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프레티가 여성에게 한 마지막 말은 괜찮아였다고 합니다. 행정부의 사건 보전과 비디오에 기록된 사건 사이의 격차는 미니애폴리스에서 진행 중인 연방 이민 단속에 대한 대중의 반발을 더욱 부추겼다. 일부에서는 프레티의 죽음이 완화로 가는 길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월요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국경관리자 톰 호먼을 미니애폴리스로 보낼 예정이며 미네소타 주지사와 총격 사건에 대해 매우 좋은 통화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팀 월즈는 현재 비슷한 파장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전에 왈츠는 트럼프에게 이 작전을 끝내고 수천 명의 폭력적이고 훈련되지 않은 경찰관을 미네소타에서 철수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프레티는 일리노이주에서 태어나 위스콘신에서 자랐으며 2011년 미네소타 대학교를 졸업한 미국 시민이었습니다. 그는 3년 후 연구조교로 미니애폴리스 재향군인의 시스템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으며 2021년부터 등록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의 한 동료는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프레티가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익숙해져 있으며 상황을 완화하는 훈련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대화가 오갔든 그가 상황을 악화시켰을 사람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의 가족에 따르면 프레티는 이달 초 미니애폴리스에서 1월 7일 아이스 요원에 살해당한 37세 아이의 어머니 르네 니콜 구 총격 사망에 반대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프레티의 아버지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2주 전쯤 그와 이런 논의를 했습니다. 시위는 하되 관여하지 말고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 살해당한 그 남자 그 중환자실 재향 군인의 수염을 기르고 이런 친구네요. 알렉스 프레티 추모하는 이런 그 사진도 같이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미네소타법에 따르면 시민들은 허가증이 있는 경우 공공장소에서 권총을 공개적으로 소지할 수 있습니다. 미니애폴리스 경찰서장 브라이언 오하라는 토요일에 프레티가 유효한 총기 허가를 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프레티의 살인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 1월 24일 아침 프레티는 미니애폴리스 휘티어 지역의 26번가와 니콜렛 에비뉴 교차로에 있었습니다. 한 목격자는 아이스 요원들이 식당에 들어가려는 시도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주 지도자들은 프레티를 법적 관찰자, 즉 도시에서 연방법 집행조치를 모니터링하고 문서화하는 자원봉사자로 묘사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전 9시 직후 프레티는 거리 한가운데 위치해 있었으며 그곳에서 연방 요원과 다른 2명의 민간인 간의 상호작용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오른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는 프레티는 요원과 다른 민간인들 사이에서 자신을 포지셔닝을 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요원은 즉시 프레티의 얼굴을 향해 후추 스프레이를 발사했습니다. 프레티는 쓰러진 여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몸을 돌리기 전에 빈 왼손으로 스프레이로부터 몸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프레티가 돌아서자 요원은 계속해서 그룹에 후추 스프레이를 뿌렸습니다. 또 다른 무기는 이전에는 빈손으로 프레티의 오른쪽 엉덩이를 향해 손을 뻗어 프레티의 총으로 보이는 것을 제거한 후 교전에서 물러났습니다. 뉴욕 타임즈에 따르면 이 무기는 DHS가 프레티 씨 것이라고 말한 총의 프로필과 일치한다고 합니다. 프레티가 무장 해제되자 누군가 총총이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5초 동안 2명의 요원이 포장도로에 쓰러진 프레티를 향해 최소 10발을 발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이 프레티의 살해에 대해 말한 것. 그레고리 보비노 국경순찰대 사령관, 이 작전 중 한 사람이 9mm 반자동 권총을 들고 미국 국경순찰대 요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요원들은 그 개인을 해제하려고 시도했지만 그는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국경순찰 요원은 자신의 생명과 동료 경찰관들의 생명과 안전을 두려워하며 방어 사격을 가했습니다. 용의자는 또한 2개의 장전된 탄창과 평가 가능한 신분증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개인이 최대한의 피해와 학살법 집행을 원하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노엠, 이것은 개인에게 최대한의 피해를 입히고 법 집행기관을 죽이기 위해 현장에 도착한 상황처럼 보입니다. 프리티가 법 집행기관의 운영을 방해하기 위해 나타나 우리 경찰관들을 폭행했습니다. 그들은 훈련에 따라 대응하고 경찰관의 생명과 주변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프리티는 국내 테러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카시 파텔 FBI 국장, 여러 개의 탄창이 장전된 총기를 원하는 어떤 종류의 시위에도 반입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간단하다. 법을 어기고 폭력을 선동할 권리는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이건 아니고요. 밥 에일리 미국 변호사 보좌관, 총을 들고 법 집행기관에 접근하면 그들이 당신을 쏜 것이 법적으로 정당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런데 프레티는 왜 총을 차고서 왜 사진을 찍었는지 휴대폰으로 그거를 이해를 못하겠네요. 2026년 1월 24일 워싱턴 DC 연방재난관리청 본부
국가대응조정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크리스티 노엠 이 사람이 크리스티 노엠인 모양이네요.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연설하고 있습니다. 참 미국이 총기 때문에 다음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정치적 여파로 인해 아이스와 국경 수찰대 그리고 행정부 자체의 이민 의제에 대한 인식이 손상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자신도 사적으로 비슷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호먼이 보비너와 노엠을 대신해 미네소타에서 이미 단속 업무를 담당하기로 한 결정에 대한 정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호먼은 오바마 행정부 시절 아이스 추방을 이끌었고 이후 트럼프의 첫 임기 동안 임시이사로 재직했습니다. 한편 왈츠의 사무실은 월요일 트럼프와의 통화를 생산적이라고 설명하며 대통령이 미네소타에서 연방요원 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프레티 살해 사건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보장하기 위해 연방 공무원들과의 대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미네소타의 지역 및 주 당국은 연방 당국이 서명된 수색영장을 확보한 후에도 현장 접근을 여러 차례 거부하는 등 노력을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토요일 미네소타 형사범죄수사국과 헤네핀 카운티 검찰청은 연방 공무원이 현장에서 제거되거나 연방 구금된 증거를 포함하여 사건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연방 판사로부터 긴급 법원 명령을 요청하여 받았습니다. 일요일에 아이스 관계자들은 경영진으로부터 법원 명령을 알리는 메모를 받았습니다. DHS는 증거가 인멸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그 프레티가 사망한 지역에 미국 미네소타 주민들이 방한 모자 뭐 이런 거를 쓰면서 꽃을 놓으면서 추모하는 사진을 게재를 했네요. 겨울 폭풍 전체 보도. 폭설로 뒤덮인 북동부 지역 얼음 축적으로 남부의 60만 명의 전력 공급 중단. 야후뉴스 스태프가 지금까지 20명 이상의 사망자가 폭풍 원인으로 지목. 이로 인해 많은 도로가 통행이 불가능해졌고 수천 건의 항공편이 취소되었습니다. 주말 동안 뉴멕시코에서 메인주까지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겨울 폭풍 경보를 받았으며 이 시스템은 전국의 약 3분의 1을 휩쓸었습니다. 폭풍은 이번 주 중반까지 많은 지역에서 영하의 기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혹독한 기온을 초래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미시시피강 하류에서 중부 대서양까지 재앙적인 얼음 축적으로 인해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여행 중단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플라이트 어웨어 컴에 따르면 눈과 얼음의 맹공격으로 인해 항공여행이 특히 큰 타격을 입었으며 주요 항공사들은 일요일에 예정된 11,000편 이상의 미국 항공편을 취소하고 월요일에 6,000편이 추가로 취소됐습니다. 기후 온난화라고 그러는데 겨울에는 기후 온난화가 아니고 기후 냉각화인가요? 속보, 북한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것 복수 발사 적어도 2발 이미 EEG 밖으로 낙하한 모양 방위성. 1월 27일 TBS 뉴스. 방위성은 오늘 오후 4시경 북한이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여러 개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사된 미사일은 최소 2발로 정무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의 EEZ 배타적 경제수역 밖으로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다카시 총리는 앞서 관계부처 등에 대해 정보 수집 분석에 전력을 기울여 국민에게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 항공기 선박 등의 안전 확인을 철저히 할 것, 불출의 사태에 대비해 만전의 태세를 취할 것 등 3가지 총리 지시를 내렸습니다. 해상보안청은 선박은 향후
정보에 유의하는 동시에 낙하물을 인정한 경우에는 발견한 경우겠죠. 접근하지 않고 관련 정보를 해상보안청에 통보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지난 4일 이후 24일만 뉴시스 1월 27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 4일 이후 23일 만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네 번째이자 올 들어 두 번째 미사일 도발이기도 하다. 지난 4일 북한이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약 900km 비행한 뒤 탄착했다. 어디에 있어도 시진핑 피할 수 없어. 전 세계 중국인 6천만 명 계속 감시 중인 중국 공산당 비밀 부대. 1월 26일 프레지던트 온라인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중국 국적을 보유한 채 해외에 거주하는 화교는 6천여만 명이다. 저널리스트 베서니 앨런 씨는 중국 공산당은 화교에 대해 지위와 명성을 제공하는 대가로 정치적 통제를 부과하고 있다. 베서니 알렌지움 아키야마 마사루 번역 중국은 어떻게 경제를 병기화해 왔는가 초사사 일부를 재편집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난 중국인의 마스크 사재기 속사정 약 6천만 명 존재하고 있다. 이는 이탈리아 전체 인구와 거의 맞먹는 숫자다. 해외 화교나 화인의 커뮤니티가 공동으로 일에 임하면 종래보다 훨씬 큰 영향을 세계에 줄 수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됐을 때 해외에서 사는 중국인들은 마스크 사재기에 분주했다. 사실 그때 눈에 띈 것은 수십억이라고 하는 PPE 개인용 방호구가 중국에 보내져 가는 광경만 아니었다. 이 사재기를 계기로 세계는 전에 없이 엄격한 감시의 눈을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 조직의 활동에 향하게 되었다. 연구자들은 사재기 조직화에 협력한 중국인 그룹 상당수가 중국 정부의 국무원 교민 판공실이나 당에 속한 중국 공산당 중앙통일전선공작부 UFWD와 연결고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1949년 끝난 국공내전에서는 당이 최종적으로 국민당에 승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엘리트 중국인이 지는 대가. 공작부의 임무는 어떤 식으로든 아직 당의 관료기구에 편입되지 않은 중국 사회의 모든 계층에 접촉해 인민이 당의 목표를 향해 매진할 수도 돕도록 하든지 적어도 반정부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등 그래서 통일전선이라고 하는 것에 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 중국 사회의 현재 통일전선 활동에서는 당 간부가 관련된 경우가 적지 않으며 이때 장래 유망한 인민 전문 활동과 소수민족의 저명인사, 성공한 기업가, 신진 기회의 저널리스트 등을 발굴하여 당 계열의 관련 조직 예를 들어 중화전국부녀연합회, 중화전국신문공작자협회, 전국통일전선 조직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지방조직이나 성조직 등에서의 지위를 제공한다. 세계 어디든 감시당한다. 당 계열의 조직은 커뮤니티를 창출하고 사회를 조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즈니스 활동이나 국제 교류를 촉진할 수도 있다. 통일전선의 활동이란 레닌주의처럼 실천적이며 당의 외부인들 사이에 일종의 합의 형성을 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배경에 있는 것은 청조 멸망 시의 화근. 1912년에 멸망한 청조에서는 이 감시 체제는 확립되지 않았다. 그것은 왕조가 멸망한 원인이기도 했다. 청말 국내의 개혁파나 혁명가의 결사는 탄압받았지만 국외에서는 활발하게 운동이 진행되어 뜻을 같이 하는 지식인이나 활동가의 커뮤니티는 일본을 시작으로 미국, 영국까지 세계 각지에 걸쳐 각각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었다. 중국의 혁명 지도자로 후에 근대 중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순원은 각국에 점재하는 결사를
통합하기 위해 1905년에 도쿄에서 중국 동맹회를 설립. 동맹회는 순식간에 확대되어 동남아시아에 만 35개 이상의 사무소가 설립되었고, 보스턴, 시카고, 아바나, 호놀룰루, 몬트리올, 뉴올리언즈, 뉴욕, 샌프란시스코, 밴쿠버, 그리고 뉴질랜드의 수도 웰링턴에도 지부를 갖게 되었다. 동맹회는 중국 내 일련의 반란을 배후에서 조정하고 있었다. 대만 지배할 때까지 내전 끝나지 않아. 중국 공산당은 역사에서 배우는데 실로 능하다. 그리고 해외 적대 세력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당은 역사에서 확실히 배우고 있었다. 중앙통일전선공작부와 그곳에서 일하는 인간은 공식 직함에 관계없이 오랫동안 중국 국정을 넘어 활동할 수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수십 년간에 걸쳐서 전선공작부의 통일전선 공작부의 주요 표중은 대만 국민들이 대상이었다, 이런 것 같습니다. 통일전선 공작부의 국외에서의 공작 활동은 대만 국내와 세계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화교 커뮤니티에 있는 국민당 지지자들과의 투쟁으로 시작되었다. 1950년대부터 80년대까지 통일전선 공작부의 국외 활동은 오로지 차우나타운에서의 세력권 다툼에 불과했다. 당의 신파가 현지 친대만파 화교들이 활동한 기하를 빼앗으려 벼르고 있었다. 한국의 화교에도 이런 게 들어왔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전 세계적으로. 유학생은 안성맞춤인 먹잇감으로 1989년 천안문 사태의 군사적 탄압으로 민주화 운동이 괴멸적인 타격을 입자 민주화 추진파는 대거 국외로 달아났다. 민주화를 진행시키는 집단이 국외에서 조직되는 것을 두려워해 당은 최대의 경보를 바란다. 베이징 지도부는 대규모 대책을 새로 추진하는 통일 전선에는 아낌없이 자원을 투입해 국외 화교 커뮤니티를 조직적으로 끌어들이거나 반체제 인사들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이러한 시도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성공을 거두고 왔다. 아이러니하지만 과거 외국 대학은 청조시대 중국의 개혁자들과 초기 공산주의자들에게 활동을 키우는 옥지나 다름없었다. 18억 달러의 연간 예산을 가진 공작부. 2018년 10월 통일전선 공작부는 해외 화교를 타깃으로 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개편되었고, 정부기관인 교민판공실은 당기관인 공작부의 관리하에 놓였다. 이들이 의미하는 것은 베이징 정부와 국외 화교의 관계에 그 어느 때보다 정치적 통제가 가해진다는 것이다. 중국인은 공산당이 아니다. 공작 활동에서는 국가안전부나 중국인민해방군의 정치정보 부분과 직접 연계하거나 경합하기도 하며, 통일전선 공작부에서 공직에 있는 당 간부가 정부 내 관리로 겸무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해외 중국 대사관에 부임한 외교관 중에는 비공식적으로 통일전선 공작부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많다. 이하 또 글이 있는데 좀 생략합니다. 한국 내 화교 출신 한국 국적인도 통일전선에 포섭되어 있다고 충분히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다. 이들이 친중 세력을 부추기고 이권관계를 맺어가지고 배신을 못 드리게 하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는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좀 길었습니다. 이번 이 중국, 그 다음에 일본 폭설, 미국의 이 한파 폭설, 한반도만 이번에 춥기는 춥지만 폭설은 약간 비껴간 그런 행운을 받았다는 그런 그림입니다. 지도 위성 사진을 이렇게 찍혔습니다. 오늘 길었는데요. 나누지 않고 그냥 방송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